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네요, 진짜. 조금? 예. 제 욕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8,000원, 7,000원만 더 오르면 200만 원대에 다시 하이닉스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응원의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도 디지털 에셋 박상희 편집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굉장히 편안하시다고 그러시던데 오늘. 네, 뭐 다른 거 사신 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좋아서 저도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뿐. 그렇죠. 비트코인도 사실 가격이 지금 좋거든요. 그렇죠. 66,000달러대 벌써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죠. 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쭉 오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맞습니다. 거의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오늘. 자, 이게 이제 이게 유지가 고무리가 돼야죠. 있으면 골짜기가 또 생긴다는데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그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66,000달러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 만이냐라고 봤더니 한 5주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66,000달러 넘은 게. 그래서 어제 간밤에는 또 67,000달러까지 돌파를 시도했다가 지금 66,000달러 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일주일치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UTC 협정 세계시 기준인데요. 7월 14일부터 20일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또 금, 나스닥, 코스피 이렇게 주요 위험 자산을 나눠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등락률이 있었나라고 보니 비트코인은 이 기간 동안 한 4.6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0.29%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스닥과 코스피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많이 오르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20일까지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UTC 기준으로 한 4.27%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락한 이유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반등이 또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보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흐름이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은 주요 위험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약간 더 좋았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점은 이 가격 상관 개수 1일 비트코인이 1일 때 다른 자산들은 어느 정도 가격 동조세를 보이느냐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하고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가격 동조세가 얼마나 일어났나라고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지금 가장 최근 일주일 동안 동조세가 좋은 게 금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동조세가 0인 수준으로 나타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상관계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물론 일주일치라서 좀 더 데이터가 쌓여봐야 알겠지만 딱 최근 일주일치만 놓고 보면은 금하고 비트코인이 또 동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 점도 되게 눈여겨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보다는 미국 주식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미국 주식하고 그 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비트코인이나 주요 디지털 자산에서 친 디지털 자산 쪽에 행보를 보이니까 미국 증시하고 똑같이 상관계수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는 비트코인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비트코인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양자 역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비트코인이 단순히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또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 강조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하거든요. 과거 역사들을 보면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지금 까먹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금하고 반대로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런 일주일치 모습만 보면은 지난 일주일치 모습만 보면은 다시 또 금하고 또 비슷하게 움직이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조금씩 계속 일관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인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지금 우려되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우려될 때도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모습이 강조가 된다면은 이 금리가 좀 인상되더라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뭔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고 또 다른 거랑 갑자기 또 해칭이 돼서 나타난다는 등 뭔가 신기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또 정의했으니까 네, 금이랑 이제 이제 또 갑자기 디커플링이 갑자기 이제 다음 나스닥 주만 되면 따라서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렵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음. 지적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최근 한 10일 정도를 잘라서 봤을 때는 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 최근 한 2주, 3주 정도 나왔던 얘기가 또 반도체가 좀 무너지니까 이게 예. 이제 순환매가 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금 뭔가 수혜를 조금, 받다. 예, 유동성 이런 때문에.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2, 3주 혹은 뭐 10일 이 정도의 구간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가 어제 또 순유입이 됐고 예. 그제 사실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또 순유입 데이터가 나왔고 어제 데이터는 이제 오늘 정오 정도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순유입이에요. 네. 네. 이거는 좀 괄목할 만한 좀 부분이죠. 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5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이 나타난 게 2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6월 달에 안 좋았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굉장히 큰 순유출이 나타났었는데 7월 들어서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2개월 만에 5거래일 연속 순유입된 거 많은데 2개월 전에 5거래일 연속 순유입 됐을 때 데이터를 보니 2개월 전에는 16억 9,910만 달러 순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5거래일 연속 순유입 데이터를 보니 7억 2,700만 달러 수준이 순유입이 됐더라. 그래서 2개월 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순유입이 좀 나와야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네. 잘 나갈 때는 뭐 하루에 10억 달러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거에 네. 비해서 일주일에 뭐 몇억 달러 정도 수준은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감지덕지하네요. 뭔가 기분은 그렇죠. 이제 기분상 어쨌든 떨어지는 네. 것보다는 훨씬 좋죠. 조금씩 예. 올라가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 또 월요일에 주간 비트코인 현물 ETF도 따로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때 보면은 2주 연속 주간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5월이나 4월 이때에 비하면은 순유입세가 아직 작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6월 달에 너무나도 큰 순유출이 나타났다. 7월에도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유동성 탈출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7월 들어서는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와서 다들 이제 크립토 플러스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수급적인 측면은 일단 이렇고 사실 그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뭔가 놓지 못하고 있는 맞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되는 호재가 거야, 하나 있지 많은 거야. 않습니까? 예. 클라리티 법안 통과인데 어제 사실 그 폭스 비즈니스 뉴스 기자가 자기 SNS에 올리면서 사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어제 미국 장시간 시작된 다음에 뉴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네. 좀 초당적인 분위기로 윤리조항, 이 클라리티 법안 관련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초당적인 합의는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다. 네, 일단 아무래도 설득하는 주체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설득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네. 아무래도 민주당 쪽은 이 윤리조항에 대해서 아직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엄격한 입장이다 보니까 공화당이 이 민주당을 설득을 해야지 이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맞춰서
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엘리노 테럿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이거 사실 맞냐라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오, 직접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저 미국 가서 인사도 한번 했었고요. 오, 와, 그 네. 나름 거물입니다. 지금 와, 이런 현장에. 글로벌한 분이 또 저희 크립토 마팔도 플러스에 돼 있었군요. 마팔도 마팔도 돼 있어요? 네. 뭐 감사. 깨알 너무- 같은 TMI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 대단하시네요, 편집장님.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뭐 적은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직 세부적인 건 아직 결정이 많이 안 난 상태라서 자기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말 다 해놓고 뭘 네. 공개적으로? 세부적인 것만 좀- 누가 얘기했고 뭐 이런 네, 뭐 부분들 이런 예, 것들. 거군요.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아직 자기들도 이제 다리 건너서 들은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네. 점을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얘기는 다시 봤을 때, 제가 좀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 공화당에서 이제 의지가 있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는 제가 좀 어느 확인을 했고.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 민주당 쪽이 너무 지금 불확실한 게 많다. 정보가 또 공개가 안 된 게 많고, 네.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공화당 쪽에서는 의지가 있는 게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호재다라고 네. 봤던 게, 이 또 공화당이 거두하면은 존 튠 공화당 원내 대표잖아요. 네. 근데 존 튠 입에서 또 클래리티 법안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했나라고 봤더니,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확실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설득표가 나올 수 있다,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오늘로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 조건을 붙이긴 했습니다. 오늘 일단 상황에선 좋은데 당장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일기예보스러운 또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존 튠 입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직접 얘기했다는 거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밑에 이제 그 콧이 있잖아요. 뭐 두드려 보겠지만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낙건우드라는 거는 이제 약간 한국 표현으로 퇴퇴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초치기 싫어가지고 음. 낙건우드 이렇게 한 다음에 말하는 게 사실 진심은 뒤에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확신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초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게 저 낙건우드거든요. 그러면 진심이 퇴퇴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굉장히 믿고 있는 거죠. 아. 확신에 차 있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초치지 않게 낙건우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여담인데 네. 저도 이제 예전에 기자할 때 네. 취재원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해주면서 음.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저 신원을 반드시 보장해 주셔야 네. 됩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사에 철저히 익명을 거쳐가지고 씁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발언이 나가니까 이거 누구야? 라는 물음이 뜨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아, 그것이 나다. 아니 그것이 나다가 아니라 네. 기사가 나갔잖아요. 그 얘기를 자기가 한 번 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공개를 하지. 아, 뭔가 이용을 하는 거군요. 자신이 그쵸, 한 이제 말을 또 한 약간 번 인용을 해서. 약간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고 내 신원을 노출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한번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나타나서. 자기가 나타나서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상황도 지금. 예. 그래서 존 튠 의원이 사실 클래리티를 주도하는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네, 네. 원내대표인데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숟가락 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이 사람이 네. 느끼기에. 네, 네. 이게 이제 숟가락 올리면 또 자기 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말했지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이 윤리 조항 관련해서 우리는 협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지금 계속 양당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 윤리 조항, 윤리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윤리 조항의 핵심 내용인데, 이거를 어떻게를 누가 집행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그거 주지사, 주정부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거는 연방 정부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일부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기존에 고수를 했던 입장이 주 법무부가 이 윤리조항에 대해서 관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말씀 주신 대로 공화당 쪽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이 관할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화당하고 이 회동을 했었을 때
공화당 쪽에서 얘기했던 대로 연방 법무부에 이 클래리티 법안 관할권을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대를 하고 있냐? 당연히 우리는 주 법무부가 이렇게 관할을 해야지 윤리조항에 맞게 돌아가는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연방 법무부가 이 윤리조항을 관할하게 되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있지 않겠느냐. 주 법무부가 이렇게 관할을 해야지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전히 윤리조항의 최대 쟁점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분위기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주 법무부, 연방 법무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부 공개된 보도된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공직자가 이 디지털 자산 발행하는 거를 금지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발행하는 것만 합의를 본 거냐? 그 외에 디지털 자산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핵심 쟁점들이 아직 안 풀렸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그리고 엔젤라 올소브룩스 같은 민주당 쪽에서 클래리티 법안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아직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반대편에서 볼 거는 공화당 쪽에서는 의지가 굉장히 지금 확고하다.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법무부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관할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unserious offer라고 하면은 굉장히 웃기는 제안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발언이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하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여기는 약간 이제 언시리어스 오퍼 하면 저희는 진지하지 않은 제안이다.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어감은 아닌데 하여튼 약간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더 느낌의 좀 심한 말이라고 얘기라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이 몇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문으로 그냥 써뒀는데 써두길 잘 잘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네. 저희가 클래리티 법안 너머에 지금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상원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국방수권법 법안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될 우선순위 법안들이 있는데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이 국방수권 법안이 언제 통과될 거냐 이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상원 본회의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뿐만 아니라 이 상원 전체 법안 돌아가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국방수권법은 지금 저희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랑은 어떤 관계인 거죠? 뭐 이렇게 별개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클래리티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 후순위니까. 네, 후순위니까 계속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8월 10일 전까지 통과가 돼야지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7월 말까지 계속해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럼 8월 10일까지 남은 날짜가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미국 법에 이제 공소시효가 있네요. 근데 공소시효가 그렇게 막 긴 편은 아니라서 이거를 굳이 주정부, 연방정부 이렇게 나누지 말고 연방 법무부가 하게 하되 한 8년 정도 공소시효 해주면 니네가 억울하면 정권 찾아서 고소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자존심도 있고 이게 싸움이 정치적 싸움이니까 그렇죠. 이거 한 수도 내주고 싶지 않은 게 민주당의 마음일 거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주정부를. 그래서 전체를
막 아우르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방법에 많아요. 대해서도. 예, 왜냐하면 제가 뭐 텍사스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굉장히 뭐 일리가 있네. 예, 예, 뭐 너무 다르잖아요. 네. 생활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로선 좋죠. 그렇죠. 예,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있는 저는 사람으로서는 통과시키고 싶어서 네. 좋은 좀 꾀를 내셨는데 싸우지 말고 잘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쪽에 또 세넷에다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그렇죠. 예, 자유롭게 한번 보내봐도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클라리티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근데 이게 시한이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7월도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7일이 휴회인가요? 8월 7일이 8월 10일부로 휴회입니다. 8월 10일부로 10일. 휴회. 네. 근데 이제 주말이 끼니까. 주말이 끼니까 그럼 말씀드린 사실상 네. 7일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네, 돼요. 네, 네. 8월 7일까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뭐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어제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도 크게 올랐는데 좀 불안한 점도 저는 솔직히 있었거든요.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유가 진짜. 예. 그래서 속으로 저 생각했어요. 야, 이게 유가 이렇게 오르는데 자산 가격 이렇게 올라도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반등이 올 거냐라는 네. 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고유한 시장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우려를 억누르고 좀 오르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네, 그런 시선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어야지 네. 이제 그런 불안한 요소를 잠재우고 계속 오를 텐데 이게 계속해서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악재가 반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2%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풀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중동 전문가분들은 앞으로 좀 확전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네, 전면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어제는 또 무슨 뉴스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후티 반군 친이란 무장 단체죠. 네. 여기가 이 뭐 기존에 우리가 쟁점이 됐던 거 호르무즈 해협뿐이었는데 이제는 후티 반군이 이 홍해 봉쇄 위협까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 홍해 근처에 있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만약에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 물동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악재가 반영이 된다면은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지도에 나오는데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부분에 왼쪽에 이제 그 홍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네. 보통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바브와 엘만데브 해협을 통해서 기름이 나와서 아시아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전쟁 기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후티 반군이 저길 이제 홍해라고 부르는 곳인데 저기를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요 위에 수에즈 운하로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멀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달 그- 넘게 추가가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또 수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브렌트유, WTI 유가가 둘 다 5주 만에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화해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화해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핵 지금 쟁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미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네.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응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핵 관련해서도 이란이 타협할 의지를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지금 곡괭이산 같은 이 지하 핵시설 요새화가 돼 있다는
그 지역까지는 타격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쟁점들이 해소가 돼야지 좀 화해의 가능성이 생길 텐데 지금은 날이 갈수록 공습이 연달아서 계속되고 있고 두 양국 간의 화해 기미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게 풀릴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장례식 이후로 좀 더 격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혹시? 저는 예. 장례식을 계기로 뭔가 이 구원을 어느 정도 풀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을 기대했는데 맞아요. 오히려 좀 더 격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그냥 막 나가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보는 것 같아요. 네. 큰일입니다.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서 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나왔던 뉴스 중에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시큐리타이즈 관련 뉴스인데 네. 의외의 키워드가 갑자기 맞아요. 나와서 좀 하나그룹에서 한국에 지금 시큐리타이즈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이게 거의 RWA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그럴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최대 주주가 됐어요.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시큐리타이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RWA 토큰화 관련해서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네. 이 하나그룹에서 이 시큐리타이즈 주요 주주 중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SEC 문서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그래서 하나그룹 보유 지분을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해서 계열사 3개 기업의 계열사 지분을 다 합치니까 시큐리타이즈 지분의 9.6% 정도 차지를 하더라. 많이 들고 있네. 네, 네. 그래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타이즈가 그래서 무슨 기업이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그 토크나 증권 SEC에서 어떻게 취급할 건지 그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봤을 때 SEC가 지금 토크나 기준 중에서 야 이거는 무조건 증권에 부합하는 토크나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발행자 주도형 토크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권으로 보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SEC가. 네. 근데 여기 이 발행자 주도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유일한 곳이 지금 시큐리티타이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발행자 주도형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우리 뭐 금융시장에서는 선점 효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시큐리타이즈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 또 국내 전문가분들이 또 이번에 하나그룹이 네. 이렇게 시큐리타이즈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분석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보면은 우리 하나그룹이 또 시큐리타이즈만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국내에서는 어피트 두나무도, 운영사, 그쵸, 네. 어피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요. 3대 주주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고요. 일찌감치 좀 투자를 해왔고 사실 네. 최근 들어서 또 지분을 2025년이었나요? 확대했죠. 예, 네. 지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크리서스 같은 블록체인 지갑 업체, 기술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투자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쟁글, 뭐 캔톤이라고 또 최근에 B2B로 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는 운영사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 차원에서 투자가 한번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 갖춰서 하나그룹 차원에서 뭔가 웹3하고 관련한 이 종합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캔톤 오. 네트워크는 어제 저희가 DTCC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서 DTCC에서 일종의 뭐 주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이 캔톤 네트워크를 지금 쓰기로 했다. 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드렸었는데 네. 이게 저는 좀 의외였던 게 한국에 있는 어떤 뭐 금융, 비금융을 다 떠나서 지금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기자시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주요 기업들 몇몇 곳이 웹3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확실히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어떤 뭐 증권이면 증권, 뭐 지갑 뭐 커스터디면 커스터디 이런 뭐 한 곳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또
그룹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종합적으로 웹3 시도하려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 소개를 해드리면 로빈후드가 최근에 그 뭔가 이벤트 짠 한 다음에 지금 로빈후드 체인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저번 주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또 약간 볼멘 소리 하고 있죠. 네.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뭐 오케이 좋은데 왜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익이 이렇게 적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논란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정리가 될 것 같은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로빈후드 체인이 뭐 기반 민코인, 뭐 캐시캣 이런 게 흥행을 하면서 네. 거래량이 엄청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로빈후드 체인 자체가 또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블록체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로빈후드 체인이 잘 되면은 이 이더리움 메인넷에도 좋은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이더리움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트랜잭션 수수료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이더리움 구루들 사이에서는 이거 좀 올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너네 너무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좀 가격세 좀 올려받아야겠는데? 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더리움 구루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의견이 갈려요? 분분합니다. 네, 왜냐면 아, 지금 뜯어먹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입장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종합하면 네, 좀 줄여서 말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수수료를 낮춰서 지금 올리면 딴 데로 간다. 네, 충분히 우리 생태계가 더 커지면은 그때 예. 좀 수수료를 올리자.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 아, 아니다. 지금 네. 이미 너무 충분히 많이 들어왔다. 지금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또 팽팽하게 또 논쟁을 벌이는 그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 그렇구나. 안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죠. 금액 가지고, 가격 네, 가지고. 재밌는 예.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네. 박상희 편집자님 여러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